비정규직 노동자,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어요, 사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고, 특히 또 큰 사업장, 대기업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보도도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목숨값이 다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줄이거나 좀 근절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의 김소연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 위원장은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 집회장에서 제가 인터뷰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기륭전자 그죠? 네. 그 가산동의 컨테이너에서 농성하실 때. 아,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언뜻 기억이 나네요. 지금 꿀잠은 어떤 단체인가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이 네. 편안하게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은 이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해서 꿀잠으로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특히 이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예. 춥고 어디 씻을 데도 없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편하게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아플 땐 조금 쉬기도 하고 네. 잠도 자고 이런 곳입니다. 사고 얘기부터 먼저 좀 할게요.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사고요. 이게 근데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전에도 비슷한 어떤 산재 사고, 사망 사고들이 계속 이어졌던 사업장이라면서요. 예, 작년 11월에도 예. 그 플랜트 일하시는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게 됐었습니다. 5명이요? 네. 그것도 어떤 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예전에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19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 뒤에 뭔가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이게 근데 왜 하나도 안 변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이런 사고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만들자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에서 통과가 아예 안 됐어요, 한 건도? 예, 안 됐습니다. 요번에 정부에서 낸 안도 있더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뭐 원청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나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약간의 그 전보다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원청 책임이라 해서 굉장히 미약하고요. 예. 특히나 이 산재 사고가 났을 때 드는 비용, 사고 처리하는 비용보다 안전 처리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들이 차라리 사고가 나는 게 본인들에겐 더 결과적 금전적 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고 이 사고가 나면 그 업무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고가 나는 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태안발전소 예. 이 사고도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근무하게 했습니다. 네. 그건 또 비용 문제겠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고 보상이랄지 이런 처리가 필요할 텐데 예. 이렇게 드는 비용이 일상으로 드는 이 안전 비용보다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가 뭐 구속이 된다거나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거의 뭐 산재공화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긴 요번에도 그 2인 1조로 규정대로 만약에 일을 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그 안전장치를 당기기만 해도 기계가 멈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청업체가, 그러니까 원청보다 하청업체가 이런 어떤 안전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안 지키나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단가가 낮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유를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청도 그 위험한 일은 다 하청으로 주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우리 원청은 없다. 왜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네. 라고 지금 계속 주장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한 일들은 이제 비정규직 하청이 하게 되고, 사고가 나면 그 하청의 사고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위험이나 실제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그죠? 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제가 직접 상담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메탄올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메탄올 작업한 노동자가 실명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좀 오래된 얘기죠, 그게. 예. 근데 예. 그런 현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 네. 파견 노동자들은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짧게는 뭐 일주일 이렇게 일하고 막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그것이 산재인지 나중에 밝히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기도 해서 상당히 위험한 조건에 있고, 결국은 이 안전 문제도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우리 노동자들을 굉장히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 이제 작업장에서 어떤 안전 수칙을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2인 1조인데 비용을 아끼려고 한 명만 일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은 사업주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뭐 일단 벌금이 있을 거고요. 네. 뭐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구속된 사업주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구의역으로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네. 그 책임자 하청이죠. 네. 그 사장도 얼마 전에 이제 2심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아, 그래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벌금도 액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네, 많지 않습니다. 한 어느 정도 돼요? 글쎄, 저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러겠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네요. 뭐 제가 취재했던 사례는 사람이 죽었어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원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몇 명이 죽어도 몇 천만 원 정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구속은 사실 또 하청업체 업주만 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좀 개선하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런 의문은 들긴 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는 그래도 조금 좀 나은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어떻습니까, 상황들이? 다른 나라는 뭐 기업 살인법 이런 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 사고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뭐 구속 처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청이 있다 하청 치더라도 원청이 주책임을 지게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굉장히 위험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기업살인법 뭘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사실. 조금 넓은 얘기로 가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번에 참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는 기자회견 하셨죠? 네. 만나자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을 찾으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약간의 노동시장의 왜곡으로 그 정규직을 마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환하면 그것이 정규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엊그제 새벽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 세종시의 정부 중합청사에서 일하는 특경대 노동자였습니다. 경비하시는 분들이요. 네. 특수경비대죠. 젊은 친구들인데 이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공공부문 다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2월 말일자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이 전화를 거의 새벽 1시 가까이 된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 시간에 제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정말 비정규직 제로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라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요구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 현장의 얘기를, 이런 뜻이네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까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연다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어떤 비정규직 정책들 그리고 추진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좀 지지부진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제가 들은 건 별로 없고요. 네. 실제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대부분 자회사인데 사실 자회사 똑같은 하청이거든요. 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자벌 노동자들도 청와대 앞에서 긴 시간 노숙도 하고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처음 출발한 파견법 아시죠? 네. IMF를 이유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IMF는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고통분담하자고 만들어진 그 법으로 지금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저희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나 비정규직을 함께 한다는 정부인데 여전히 지금 12월 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현실에서는 상당히 좀 난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원청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 1년여 동안에 진행됐던 걸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게 지혜롭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약간의 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측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된 곳이 전체 다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따서 치더라도 아주 일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네. 상시 업무, 단기 업무가 아니라 상시적인 예.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저는 여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시 그래서, 업무, 예. 네. 그래서 그 IMF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가 20년인데요. 네. 그런데 다 정규직으로 일했던 그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나갔던 것이고 그것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네.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결국은 그 상시 업무를 전부 다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뭐 기업들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은 뭐 특히 재벌들 사내 유보금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고 거기에는 임원들 또는 뭐 재벌 총수들은 엄청난 배당금과 임금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규직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지혜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정부에서 최저임금 같은 것들을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탄력 근로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죠.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한 대통령이신데 네. 그것도 뭐 3년에 걸쳐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사실 너무 답답해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후퇴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세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네.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시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을과 을의 어떤 갈등 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동자들 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마치 이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네. 왜곡이 되는 것처럼 이 영세 사업자가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비추기게 하는 건 사실은 이번에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못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입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른다. 네. 그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날 거라고 기업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체불 임금임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다가 산입 범위 결정되자마자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영세 사업자의 문제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의 굉장히 적용을 받는 네. 거예요. 예. 결국 이것도 역시 재벌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치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겉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세 사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을과 을의 갈등은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과 하청 그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 김소연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